내 그림이 이제 한 점도 못 팔고 인정도 못 받고 그랬을 때 과연 이 일을 내가 계속할 수 있을까? 지금 관둔다면 어떨까? 지금 관둔다면 과연 내가 나머지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 작업하는 정정엽입니다. 올해 그 이중첩 미술상도 받으시고 어떤 소감 한마디만. 저는 아직 할 일이 좀 많이 남아있고 제가 아직 완성형 작가가 아니어서 계속 진전시켜도 된다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상이 주는 무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가 갇히는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경계하고 싶고 또 한번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극성맞게 작업을 했나? 눈에 띄어 추천도 되고 작업도 되니까 저돌적으로 작업을 했구나. 특히 발표를. 그랬을 때 발표 기회가 없거나 눈에 잘 안 보이는 작가를 발굴해서 주는 상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작업들이 주변의 어떤 그런 대상물을 바라보면서 작업을 계속 해왔잖아요. 네. 그런 시선들을 갖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제가 고등학교 때 팜플렛을 1000장을 모았었거든요. 팜플렛? 네. 남의 도로. 팜플렛? 그러니까 전시장을 그만큼 갔다는 얘기죠. 그때는 시간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수집하고 전시를 보면서 질문이 생겼죠.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 좀 동떨어져 있고 자기네들끼리 좀 갇혀 있는 게 아닌가? 그들만의 세상. 그런 거를 보면서 그러면 나는 그 이면의 시각을 좀 가져야겠다. 그것은 어디에 있나? 그걸 좀 찾아다니는 과정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80년대 인천에서 노동 현장을 가게 된 것도 그 시기에 가장 격렬한 삶의 현장인데 작가가 그거를 모르면 내가 찾고자 하는 삶 속에서 예술을 찾고자 하는 것을 여기서 찾을 수 있을까? 특히 이제 제가 나만의 얘기를 찾다 보니 내가 여성이고 여성으로 살아오면서 느꼈던 소외감이나 우리 엄마라든지 주변의 변두리 여성의 삶이라든지 특히 여성 노동자라든지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저 안 보이는 부분들을 그려야겠다. 보이지 않는 노동들을 여성의 삶을 좀 초기에는 그렸고요. 그러니까 좀 병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어떤 부분들. 그런 어떤 시선들이 그냥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태생적으로 좀 그런 거에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본능적인, 네, 어떤 그러니까 본질적인. 초등학교 때 이제 걸어서 학교를 가는데 아이들은 신장로를 따라서 신장로라고 말해서 좀 연식이 나오지만 큰 길을 따라서 학교를 가는데 나는 공터 쪽으로 해서 학교를 혼자서 갔던 것 같아요. 또 시키지 않았는데. 네, 도시 변두리에서 남아있는 그 공터의 잡초들, 들꽃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되게 위안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감수성이 그렇지, 취향적으로는 네네. 좀 그런 것들이 결국 내재되어 있었고 이거야. 그래서 작업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내 몸에 맞는 거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먹히든 안 먹히든 팔리든 안 팔리든 그냥 내 안의 이야기와 밀접한 것들을 작업한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돌이켜보니까 또 축복이었던 것 같으네요. 정말 그 본질적인 부분들부터 그 주변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느끼면서 좀 제 스스로 불안했어요. 왜요? 내가 이런 시각을 갖고 있고 공터를 좋아하고 그러면 내가 세상에 도태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고 있는 세상에 나랑 좀 안 어울리지 않나? 내가 거기에 적응하기에는 안 좋은 태도 아닌가? 그런 고민을 안고 대학을 갔어요. 근데 학교 앞에 이렇게 전단지가 있었는데 두렁 미술 실천 그룹 두렁 창립 예행전을 한다는 전단지가 있었어요. 제가 딱 집어들고 이렇게 보니까 미술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하더라고요. 미술이란 무엇인가? 우리 역사 속에서 예술은 과연 있었는가? 예술은 진정 삶과 동떨어져도 되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동안의 많은 미술책이나 이런 질문들은 미술 안에서의 고민이었어요. 사조가 어떻게 변해왔고 뭐 형식이 어떻고. 근데 이 사람들은 미술 바깥에서
미술을 딱 보는 거예요. 미술은 어디에 있나?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근데 그림은 좀 솔직히 말하면 좀 촌스러웠어요. 그렇지만 질문이 되게 근원적이었어요. 그래서 나 빼고 미술에 대해서 고민을 해? 그래서 내 발로 찾아 들어갔죠. 참입 여행 전에. 그랬더니 거기가 애옥의 소극장이라는 데였고, 그게 이제 84년도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이 꽃피던 시절이어서 문화 쪽 자체 속에서도 기존에 제도하던 아니면 독재에 억압되어 있던 모든 장르가 다 섞여 있었어요. 연극반, 연우 무대 사람들도 막 다 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술계를 제가 봤을 때 작업하는 여자들이 드물었고, 여성 미술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집중해서 그 미의식이나 이런 걸 또 우리가 고민해야겠다. 그래서 졸업하는 우리 동기들 중에서 작업할 만한 친구들하고 터 그룹을 만들었죠. 같이 스터디 하다가 이제 그걸 출발해서 나중에 10월 모임하고 합쳐서 여성미술연구회를 만들었죠. 새로운 이제 네. 선생님의 그런 물음표를 따라서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있네. 그리고 이제 미술계라고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좋은 얘기만 해주거나 아니면 말을 안 하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만난 사람들은 그 앞에서 정면화되고 비판을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저를 많이 단련시켰죠. 좋은 얘기를 많이 안 했죠. 그렇죠. 많이 혼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개별이 가진 사람들의 재능, 발언들을 많이 배웠어요. 사실은. 내가 없는 부분들. 선생님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됐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선생님 그때 그러면 작업을 어떤 작업을 하신 거예요? 초기에 제가 인천에 갔을 때는 목판화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 사람들 처음이에요. 그것을 구현해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문화거든요. 그래서 판화교실 열어서 목판화하고 개인 작업으로 명명되지 않는 작업들도 많이 있었죠. 공동작업으로 했던. 네. 걸개 그림, 목판화, 포스터 그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도움이 되는 작업들을 사실은 많이 했죠. 제가 그리고 나서 93년도쯤에 국면이 변화했죠. 우리를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예술가들을. 그리고 나 역시 이제 내 머리 한쪽에 공공의 영역이 너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내 개인성, 내가 하고 싶은 개인 작업을 충분히 실험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93년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페인팅 작업으로 시작했죠. 계속 쭉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 그 삶이 미술이 사회에 들어갔다가 다시 개인적으로 이제는 넘어갔다는 그 시기가 상당히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민주화 그런 역사랑 거의 맞물려 가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유의할 점이 사회적인 미술의 역할과 개인 작업과 이렇게 동떨어졌다라기보다는 사회적 이슈의 작업, 공동 작업에서 개인 작업으로 올 때 1차적 민주화는 이뤘는데 이제 일상의 민주화. 그러니까 미술은 또 자기만의 미술 형식의 운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미처 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 질문을. 그랬을 때 미학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됐어요. 이제부터 일상의 미학도 다시 질문을 던져야 될 때구나. 그때는 그런 판이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토양을 만들었던 시기라면 지금은 선생님 방금 말한 이제 그 시기에 내가 꽃을 씨를 뿌리고 이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일상의 미학을 가꾸려면 미술에 대한 고민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어떤 작업을 그때 그러셨는지. 제가 팥하고 콩 작업 얘기했었잖아요. 그 출발한 얘기를. 근데 그거를 이제 한참 그리다 보니까 약간 딜레마에 빠졌어요. 약간 동어 반복 같기도 하고. 그때 제가 이제 결혼해서 시어머니랑 같이 살게 됐거든요. 두 집 살림을 합치니까 베란다에 그 앵글에 살림이 채곡채곡 막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베란다에 세탁기를 돌리러 갈 때마다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저걸 언제 정리를 해야 되나. 저 살림의 매일매일의 무게. 그리고 또 하나 딜레마는 내가 너무 진지하다 보니까 나에게 이렇게 상상력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나의 상상력을 어디 가서 복원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그 살림 더미 사이에서 팥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연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당장 50호 9개를 붙여가지고 살림을 그리고 그 사이에 막 팥이 쏟아져 나오는 거를 그리게 됐어요. 그걸 딱 그리고 나니까 그 살림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아, 그럼 그 그림으로 어떻게 보면 해소가 돼버렸네. 그냥 뭐 그렇구나 뭐 그러니까 그걸 그리고 나니까 무심히 담담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어떻게 보면 그 팥이라는 게 선생님 마음을 싹 담아가지고 쫙 풀어줬네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 살림 더미에서 팥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를 그릴 때 그래 사는 게 징그러운 거야. 그 구질구질하고 막 그 속에서 팥이 나왔을 때 그 팥은 좀 그로테스크하기도 한 그런 것과 결합이 되면서 단순히 아름답지만은 않은 삶의 얘기가 그 생명의 얘기가 같이 엮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상상력이라고 하면 어렸을 때 타고나서 일상의 삶과 동떨어진 어디 먼 곳의 상상력이라고 거기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미지의 네. 그렇지만 내가 발을 땅에 딛고 여기서 살면서 거기서 상상력이라는 것들도 발생할 수 있다. 아, 나도 상상력이 있구나. 아니 회복돼 상상력이 없다고는 생각 안 했는데 그것이 왜 작업으로 잘 안 나오지? 막 그랬던 것들이 나오기도 하는구나. 선생님 아까 뭐 얘기했던 것이 어릴 때 막 그 공터를 돌고 뭐 이렇게 했던 어떤 상황들도 다 축적돼 가지고 결국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들이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억지로 내가 그걸 끄집어내야지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삐져나오듯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작업적인,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남들이 좋아하고 그렇죠. 좀 더 그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안 들었었나요? 사실은 저는 그거를 무시한 적은 없어요. 이제 소통과 공감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미술의 질문이 미술이 삶과 너무 동떨어졌을 때 공허함. 일단은 나한테 공허하지 않은 작업을 하는 게 목표였어요. 작업이 팔리니 안 팔리니 이야기도 우리 미술사에 한 20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였지. 제가 작업을 할 때, 시작할 때는 작업이 안 팔리면 세상이 날 몰라. 뭐 나의 깊은 뜻을 니들이 알겠어. 뭐 이런 자부심이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번도 작가로서 자립해야 된다라는 건 잊어본 적은 없어요. 오히려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순간 일상에 매몰되니까. 그래서 뭐 일러스트도 하고 벽화도 그리고 작업으로 연결된 일들을 병행하면서 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불행하다는 생각보다는 작업을 위한 과정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져도 버겁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지금은 이제 지났으니까 이제 뭐 그때 생각하면 추억이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엔 상당히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힘들고. 다른 활동과 뭐 여러 가지를 하다가 졸업하고 10년 후에 첫 개인전을 하게 됐는데 내 그림이 이제 한 점도 못 팔고 인정도 못 받고 그랬을 때 과연 이 일을 내가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위기가 왔었죠. 지금 관둔다면 어떨까? 야, 너 안 되겠다, 너. 야, 그냥 관둬라.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자존심 상하잖아요. 너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하려면 하지 마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그런 얘기가 더 지금 관둔다면 과연 내가 나머지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 작업을 하지 않는 나의 삶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또 자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너는 평생 지금 요 모양 요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노후가 돼도 받아들이겠냐라고 스스로 자문했을 때 그래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할 수 없지. 그러고 나니까 다른 거에 별로 좀 덜 눈치를 보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자문자답을 하면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가들한테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러지 않으면 존속할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 계속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나는 왜 이걸 하고 있냐. 뭐 인정받았을 때 이 인정받는 건 내가 진정 원하는 걸까? 뭐 이런 것도 하게 되고.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자기에게 자문자답을 했다면 남에게 나는 어떻게 비춰지는 작가로 남고 싶으세요 혹시? 저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내가 뭘 그렸을 때 참 너답다 라고 했을 때 되게 낯설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저는 저를 규정하지 않고 왔거든요. 내가 뭐가 될지 모르고 열어놓고 왔어요. 작업도 그래서 좀 왔다가리 갔다리 하기도 하고 그때 나에게 다가온 상황과 나에게 절실한 이야기를 막 하면서 왔고 이 형식이
그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안 맞으면 다른 형식 갖다 쓰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아직도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근데 갑자기 너답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면 나다운 게 뭐지? 뭐 이런 게 있어서 다시 또 자문자답 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어떤 작가로 남느냐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어요. 네. 선생님 답네요. 그래, 네. 그래 뭐. 그렇다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예술이란? 예술은 제가 어디에다도 쓴 적이 있는데 길 없는 길을 가는 게 예술이라고. 다른 직업들은 이렇게 예를 들면 뗏목이라도 타고 가는데 예술은 이렇게 뗏목 만들잖아요. 뗏목을 만들든 뭘 만들어서 그러려면 삶의 방식도 창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예술가의 삶은 이런 거야. 있잖아요. 그 프레임도 있고 예술가의 삶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그 전형이 있잖아요. 그 전형에 갇히지 않으려면 예술하는 방식이나 삶의 방식도 창작하듯이. 그래서 어떤 이제 평론가가 저를 이렇게 기록할 때 조금 그러니까 힘들어하거나 헷갈려해요. 작업만 규정하기도 그렇고 이 활동은 또 어디다 넣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작업도 막 걸어왔던 다양하고. 그런데 저는 하나도 안 헷갈렸으니까 그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쉽게 먹으려면 안 되지. 그렇지. 정말 그건 좋은 말 같아요. 네. 나도 좀 고민하게 만들어줘야겠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다양한 시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정말 어릴 때부터 예술을 하셨네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민망하지만. 네네네. 너무나 이렇게 또 긴 시간 선생님 얘기를 딱 듣다 보니까 예술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느껴지고 귀감이 됐습니다. 작가분이어서 얘기하기가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좀 본의 아니게 속살도 막 아무 얘기나 막 했어요. 아이고, 제가 끄집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